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은퇴만 하면 여유롭고 즐겁게 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자녀 부탁까지 겹치면서 퇴직금은 순식간에 줄어들고 제 지갑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남들처럼 잘 살고 싶은 마음에 허세도 부렸지만 결국 남은 건 빚과 불안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말년에 억울하게 눈물 흘리지 않으려면 꼭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행복하게 늙어가려면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몸이 자꾸 피곤하고 지갑은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끼지 않으시나요? 최근 뉴스에선 60대 부부가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평생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월세방으로 옮겼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남의 일 같으신가요? 사실 이런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물가는 끝없이 오르고 연금은 제자리 걸음이니 생활은 더 팍팍해지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내일 당장 우리 가정에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필요한 지출을 계속한다면 노후의 삶은 더 빨리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검소하게 사는 분들은 달랐습니다. 작은 소비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위기를 버틸 힘을 만들고 있었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을 통해 노후의 불안을 줄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김영수 씨, 올해 68. 한때 대기업 임원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30살 무렵부터 한 대기업에 입사해 30여 년간 한 길만 걸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양복을 입고 출근했고 회의와 보고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 둘을 대학까지 무난히 보냈고 주변에서도 성공한 가장이라 불렸습니다. 퇴직을 앞두던 해 회사에서는 공로를 인정해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는 퇴직금 약 1억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도 괜찮겠지라는 안도감이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었죠. 아내와는 여행도 다니고 손주 태어나면 자주 봐주자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게 평범했고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영수 씨의 책상 서랍에는 오래된 가계부 한 권이 있었습니다. 회사 다니던 시절부터 아내와 함께 쓴 낡은 공책, 빼곡한 숫자와 메모가 담긴 그것은 늘 집안의 살림을 지탱해온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그 낡은 가계부에 적히는 글씨는 점점 불안과 한숨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첫 해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모아둔 퇴직금 일부로 오래된 아파트 대출을 청산했고 남은 돈은 정기예금과 펀드에 넣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매달 100만 원 남짓 들어왔습니다. 우리 생활비는 충분해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세 찾아왔습니다. 첫째, 물가였습니다. 2025년 현재 생활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세와 가스비는 지난해보다 10% 넘게 올랐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장바구니는 가벼운데 계산서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3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요즘은 5만 원을 써도 모자라네라는 말이 아내의 입에서 자주 흘러나왔습니다. 둘째, 자녀 지원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딸이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육아휴직을 했고 소득이 줄었습니다. 사위도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주 교육비와 병원비가 자연스레 김영수 씨 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빠, 이번 달만 조금 도와줄 수 있어요? 라는 딸의 부탁에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이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매달 고정지출처럼 굳어졌습니다. 셋째, 건강이었습니다. 60이 넘으면서 영수 씨도 아내도 병원을 찾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정기검진 비용이 꾸준히 나갔습니다. 특히 아내가 갑자기 무릎 통증으로 수술을 받으면서 예금 통장에서 수백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낡은 가계부에 적힌 적자라는 글씨는 더 굵고 선명해졌습니다. 영수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퇴직금이 금방 줄어드는구나. 이러다 몇 년 못 버티겠어.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가계부를 펼칠 때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돈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주변과의 비교였습니다. 예전 회사 동료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은 여전히 잘난 척을 했습니다. 나는 퇴직금으로 지방에 빌딩 하나 샀어. 골프 멤버십에 가입했지. 매주 필드에 나가. 술잔이 돌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는 부러움과 허세로 가득했습니다. 영수 씨는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자신은 퇴직금으로 겨우 대출 갚고 생활비를 메꾸고 있는데 동료들은 여전히 풍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 아내와 마주 앉은 지하철에서 그는 괜히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장을 많이 보나? 꼭 필요한 것만 사라고 했잖아. 하지만 그 짜증은 사실 아내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작아진 자신을 감추려는 허세의 그림자였습니다. 아내는 낡은 가계부를 가만히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남하고 비교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이거 좀 보세요. 이번 달도 이미 마이너스예요. 그 순간 낡은 가계부의 구겨진 모서리와 희미해진 글씨가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그 안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앞으로의 불안이 한꺼번에 눌려있는 듯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사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올려야 했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은행 대출은 금리가 너무 높아서요. 영수 씨는 머리를 싸맸습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손에 쥔 현금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아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원리금 상환은 또 다른 짐이 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우리 생활부터 챙겨야 하지 않겠어요? 아이들 도와주고 싶지만 이러다 우리 둘 다 길거리 나앉게 생겼어요. 영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만 떨궜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거실 불을 꺼둔 채 낡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공책 속에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빚이라는 단어가 자꾸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삶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그는 은퇴 후 불과 몇 년 만에 가족의 기대와 허세, 그리고 끝없는 지출에 짓눌려 가계부 속 숫자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계부는 단순한 가정 기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집안의 무거운 현실을 증명하는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집안의 진짜 위기는 지난해 겨울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무릎 수술 후 회복이 더뎌 장기간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치료비와 약값이 매달 100만 원 가까이 들었고 그 돈은 고스란히 가계부의 적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금리가 치솟으며 신용대출 이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으며 넘겼을 카드 명세서가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매달 고지서를 꺼내 들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보, 이젠 정말 안 되겠어요. 우리 가진 돈이 거의 없어요. 퇴직금으로 버티던 것도 끝났고 대출만 쌓이고 있어요. 거실 탁자 위에 펼쳐진 낡은 가계부는 구겨지고 낡았지만 숫자만은 또렷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2배 넘게 많았습니다. 아내는 그 가계부 위에 손을 얹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수십 명 부하 직원 앞에서 당당히 결정을 내리던 그가 이제는 작은 공책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무료 재무 교육 프로그램을 우연히 알게 된 겁니다.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거기서 강사가 한 말이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비교와 허세 때문에 있는 돈까지 잃어버리는 겁니다. 검소하게 사는 습관이야말로 노후의 안전망입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영수 씨는 다시 낡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그동안 채워진 적자와 빚, 그리고 허세로 인한 과소비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가계부를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외식, 자녀에게 무리하게 도와준 생활비, 모임 자리에서의 체면치레 같은 지출을 줄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는 단순하게 삽시다.
집에서 먹는 된장찌개가 파인다이닝이에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 말에 영수 씨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수 씨의 삶은 아직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출이 남아있고 병원비도 매달 나갑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허세와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검소함 속에서 편안함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낡은 가계부에는 여전히 빼곡한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자와 한숨 대신 작은 절약과 소박한 기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식 대신 집밥, 이만큼 절약. 손주 선물은 장난감 대신 함께 산책. 이런 메모들이 그의 노후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의료비가 늘어나고 자녀 지원까지 이어지는 현실에서 검소함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입니다. 허세를 버리고 비교를 내려놓고 내 가계부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남들이 가진 것보다 내가 지켜야 할 삶에 집중할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낡은 가계부 한 권에서 시작된 김영수 씨의 깨달음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검소함은 나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무기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모아둔 재산이 단 몇 달 만에 절반 이상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 내 통장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사람과 잃는 사람은 단 3가지 습관에서 갈린다는 사실을요. 저와 늘 함께 밥을 먹던 한 지인은 30년 넘게 일해 모은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 믿었던 지인의 투자 제한, 자녀 결혼 지원, 이 3가지가 평생의 돈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은퇴자 가운데 10명 중 서너 명은 은퇴 후 불과 5년 만에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유도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그 억울한 사연을 들려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현관 신발장 위에 오래된 통장 한 권이 놓여 있다. 모서리가 해져 살짝 말려 올라간 표지. 손끝으로 그 표지를 쓸어내릴 때마다 내 손마디 굳은 살이 통장의 세월과 맞물려 사각거리는 소리를 낸다. 요즘 들어 장을 보러 나가면 10,000원짜리 몇 장이 금방 얇아진다. 시장 아주머니가 아저씨, 요건 조금 올랐어요 하고 미안한 얼굴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죠 하고 웃어 보인다. 돌아오는 길, 에코백 안에서 달걀과 파, 두부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자꾸 마음을 두드린다. 나이 들어서야 배운다. 돈 소리는 이렇게도 조용하구나. 나는 올해 66, 버스 차고지에서 30회 넘게 손에 기름 묻히며 살았다. 정년 퇴직 날, 동료들이 건네준 꽃다발과 회사에서 준 퇴직금 안내 봉투, 집에 돌아와 부엌 식탁 위에 놓고 아내와 마주 앉았을 때 우린 서로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이제는 좀 쉬자. 그 말도 꺼내기 전에 아내가 먼저 내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그 손의 온기가 내 평생의 보상이었다. 그 봄, 동창 영수가 전화를 했다. 늘 활달하고 먼저 계산하려던 그 친구. 태수야, 커피 한잔 하자. 너 얘기 요즘 많이 했다. 동네 카페 구석에서 마주 앉은 영수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반짝였다. 너한텐 말하려고 아껴놨다. 원금이 보장되는 데가 있어. 요즘 같은 때 이자라는 게 어딨냐 싶었지만 여기 매달 꼬박꼬박 들어온다. 나도 넣었어. 원금 보장. 그 말은 내 귀에서 오래도록 울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벚꽃잎이 어깨에 붙었다 떨어졌다. 아내는 당장은 움직이지 말고 한두 달만 지켜보자고 했다.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낡은 통장 표지를 만지작거리던 내 손끝은 자꾸만 계산기를 찾았다. 이만큼 넣으면 매달 얼마가 들어오나, 그 돈으로 전기세와 관리비를 빼고도 손주 신발을 한 켤레 더 사줄 수 있나. 한 달이 지나고 정말로 소액의 이자가 들어왔다. 문자 알림이 울릴 때마다 아내는 접시를 닦던 손을 멈추고
내 얼굴을 살폈다. 진짜 내 그 말끝이 믿음인지 걱정인지 분간이 안 갔다. 둘째 달, 셋째 달에도 돈이 들어왔다. 나는 욕심을 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다. 조심조심 조금 더 얹었다. 영수는 형, 욕심은 금물이지. 근데 이건 안전해 하고 웃었다. 그의 웃음이 예전처럼만 보였다면 나는 이미 반쯤 넘어간 것이었을까. 집안 공기는 계절 따라 변했지만 우리 둘의 말투에도 계절이 생겼다. 낮에는 밥 먹었어? 혈압약 챙겼어? 같은 안부. 밤에는 그래도 다행이지 하고 서로를 재우는 말. 그 사이 생활비는 아껴졌고 난 작은 사치를 허락했다. 중고 서점에서 싼 값에 산여행 에세이 한 권. 아내는 고무장갑 대신 면장갑 위에 비닐장갑을 끼며 이게 더 따뜻해 하고 웃었다. 부엌 조명 아래 설거지물이 유리컵을 타고 흘러내리는 반짝임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이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름엔 바닷가 쪽으로 며칠 다녀올 수도 있겠다. 나도 그런 걸 조금은 누려도 되지 않을까. 넷째 달, 카페에서 다시 만난 영수는 전보다 더 바빠 보였다. 전화가 계속 울려대서인지 눈동자가 자주 문 쪽을 스쳤다. 태수야, 요즘 다들 돈이 말라. 근데 우린 자리를 잘 잡았어. 형은 너무 걱정 말고 더 하려면 천천히. 그날 계산은 내가 했다. 오래간만에 친구에게 밥을 샀다는 작은 뿌듯함이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 묘하게 가벼워졌다. 기분 좋은 바람이었는지 아니면 경고였는지 지금 생각하면 구분이 어렵다. 다섯째 달에 이자는 일주일 늦게 들어왔다. 시스템 점검이라네. 영수의 메시지는 담담했다. 나는 그래 하고 짧게 답했다. 그날 밤 아내가 세제를 덜 쓰려고 물을 조금 더 섞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거품나. 아내가 웃었고 나도 따라 웃었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서는 낡은 통장 표지가 점점 더 얇아지는 상상을 했다. 종이라는 게 반복해서 접고 펴면 힘을 잃는다는 걸 그때 처음 몸으로 배웠다. 여섯째 달, 문자 알림이 오지 않았다. 손에 쥔 휴대폰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벽식의 초침이 유난히 또렷했다. 나는 스스로를 달래듯 차를 우렸다. 김이 오르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창밖을 보는데 비가 왔다. 좁은 베란다 난간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통통 부딪혔다. 영수한테 전화해볼까?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고 나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했다. 그날 밤 나는 베개 옆에 통장을 놓고 잤다. 손끝이 자꾸 그 표지를 찾아갔다. 다음 날 카페로 갔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불이 꺼져 있었다. 의자들이 뒤집혀 테이블 위로 올라가 있었고 계산대 뒤에는 누군가 급히 정리하다만 영수증 뭉치가 남아 있었다. 영수에게 전화를 걸면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계음이 낮게 떨어졌다. 내 목젖이 저절로 내려앉았다. 순간 카페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과 눈이 마주쳤다. 생각보다 늙어 보이는 사내가 서 있었다. 집에 돌아와 통장 거래 내역을 다시 훑었다. 작은 숫자들이 박힌 줄들이 어느 순간부터 빈 줄로 바뀌어 있었다. 아내는 내 옆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싱크대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집을 채웠다. 당장 생활비는 괜찮아. 서너 달은 버텨. 내가 먼저 말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이 나를 탓하지 않겠다는 약속인지 아니면 함께 버티겠다는 서약인지 그 둘 다인지. 눈앞이 흐려졌다. 나는 다음 날 새벽 자주 가던 공원 벤치에 앉았다. 운동하는 사람들 틈에서 혼자 숨을 고르고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고소장 양식이라고 적힌 안내문. 경찰서 민원실에서 받아온 것이다. 손이 덜덜 떨렸다. 설마 가족이, 설마 친구가 늘 그 말로 버텼던 나였는데 오늘은 그 말이 내 등을 더 세게 밀었다. 세상에서 제일 쓰라린 말은 설마 뒤에 오는 침묵이라는 걸. 나는 이제 알겠다. 그날 저녁 아들은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표정이 왜 그래요? 나는 평소처럼 대답하려 했다. 괜찮다. 애들은 잘 크지? 카메라 속 손주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 어깨가 순간 무너져 내렸다가 다시 세워졌다. 나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가 내 등 뒤에서 조용히 손을 포겠다. 말 대신 손바닥에 체온으로 서로를 붙들었다. 밤이 깊어지면 부엌 조명이 노란 원을 바닥에 만든다. 그 원 안에 통장을 가져다 놓고 나는 또다시 표지를 쓸어내린다.
낡은 표지의 감촉이 오늘따라 거칠다. 살며시 펼치면 안쪽 첫 장의 잔고가 내 얼굴을 비춘다. 돈은 숫자지만 마음은 체온이라는 말을 나는 이제야 믿게 된다. 나는 의자를 끌어다 앉고 펜을 들었다. 도움을 주고받을 땐 말보다 기록, 종이에 적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 문장 끝에 작은 점을 찍었다. 점 하나에도 숨이 찼다. 창밖에서 비가 그쳤다. 물기 머금은 가로등 불빛이 길 위에 흔들렸다. 나는 통장을 덮고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다. 내 손의 온기가 표지를 조금이라도 펴줄까? 아니면 더 말아 올릴까?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내 삶의 다음 장은 누군가의 달콤한 말이 아니라 내가 세운 원칙과 기록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원칙은 우리 부부의 밥상에서, 설거지의 물소리 속에서, 새벽 공원의 벤치 위에서 조용히 자라나야 한다는 것. 나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고 첫 줄에 이렇게 적었다. 첫째, 가족과의 돈은 선을 정하고 말 대신 기록한다. 둘째, 생활비와 비상금, 안정자금은 따로 둔다. 셋째, 건강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다. 글자를 다 쓰고 나서 손끝이 조금 덜 떨렸다. 통장을 다시 쓰다듬었다. 낡은 표지가 오늘은 이상하게도 단단해 보였다. 그리고 내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 묵혀둔 문장이 조용히 올라왔다. 영수야, 우리 다시 카페에서 만나면 그때는 계산을 내가 할게. 대신 오늘은 내 삶의 계산부터 다시 해보려고. 경찰서 조사실의 불빛은 유난히 희다. 종이 위에 내 이름과 서명이 반복된다. 민원 창구에서 받았던 고소장 양식을 내 손으로 채워 넣는 순간 내 삶의 30년 노동이 한낱 글자로만 남는 것 같았다. 영수의 이름을 쓰는 손끝이 덜덜 떨렸다. 피해 금액 1억 원. 숫자를 적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멎는 듯했다.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내 팔을 가볍게 잡았다. 말 대신 그 손길 하나가 내가 끝까지 쓰게 하는 힘이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으니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2025년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 1.67%. 최저임금은 10,000원을 넘어섰지만 생활비 부담은 여전히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마치 내 사정을 들킨 듯 차갑게 들렸다. 물가는 오르는데 내 통장은 비어갔다. 한때 두툼하던 장부가 이젠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 같았다. 낡은 표지를 펴보다가 나는 문득 손주 얼굴을 떠올렸다. 할아버지, 사탕. 그 맑은 목소리에 나는 세상 어떤 빚도 기꺼이 질 수 있었다. 하지만 사탕감 몇천 원 앞에서도 잠시 계산기를 두드리는 내 모습이 떠올라 눈시울이 젖었다. 며칠 뒤 영수의 아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영수가 남기고 간 노트 몇 권과 지갑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저도 몰랐어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죄송합니다. 노트 속에는 빼곡한 숫자와 이름들, 그리고 빚진 흔적들이 있었다. 나는 지갑을 열어보았다. 10,000원짜리 몇 장, 그리고 가족사진 한 장. 거기엔 내 얼굴도 함께 있었다. 20살 무렵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 사진 속에 웃는 얼굴과 지금의 비어버린 지갑이 겹치자 마음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친구를 잃은 건 돈 때문이 아니라 함께한 세월 때문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설쳤다. 새벽 4시 부엌 불을 켜고 의자에 앉았다. 아내가 따뜻한 물을 데워주며 말했다. 여보, 우리가 잃은 게 돈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 가진 것도 있잖아요. 그녀가 가리킨 건 식탁 옆에 놓인 가족사진 액자였다. 손주가 환하게 웃고 아들이 우리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낡은 통장은 잔고가 줄어도 다시 채울 수 있지만 사진 속 웃음은 잃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작은 노트를 새로 꺼냈다. 표지에는 큼직하게 글씨를 썼다. 원칙 노트. 첫 장에는 지난번에 메모했던 세 줄을 다시 적었다. 가족과 돈은 반드시 기록한다. 생활비 비상금 안정자금으로 나눈다. 건강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다. 그리고 그 밑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잃은 돈은 교훈으로, 남은 삶은 희망으로. 이제 나는 통장보다 노트를 더 자주 펼쳤다. 매달 생활비와 지출을 적고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도 붙였다.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갈 때면
장바구니에 담은 물건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웃었다. 이건 꼭 필요해? 응, 손주 좋아하잖아. 예전 같으면 부담스러웠을 대화가 이제는 서로를 지켜주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몇 달이 지나 생활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졌다. 아들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을 때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괜찮다. 너가 살아있는 게 가장 큰 이자야. 그 순간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눈빛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자산이었다. 겨울이 다가올 즈음 다시 공원 벤치에 앉았다. 낡은 통장 표지는 여전히 달아 있었지만 이제는 내 손길이 그 다름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주변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 삶의 절정은 돈을 잃은 그날이 아니라 오늘처럼 작은 희망을 붙드는 이 순간이라는 것을. 나는 카페 자리에 앉아있는 듯 상상했다. 영수가 내 앞에 다시 앉아있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영수야, 너가 가져간 건 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었다. 하지만 내가 지켜야 할 건 아직 남았다. 내 가족, 내 원칙, 내 삶 말이야. 그리고 나는 조용히 미소 지을 것이다. 돈은 잃었지만 그 이름 속에서 얻은 교훈은 평생의 재산이 될 테니까. 여러분, 제 얘기는 특별한 사연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믿었던 친구, 사랑하는 가족, 예기치 못한 병원비, 이 세 가지는 언제든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칙을 세우고 기록을 남기고 건강을 지키는 습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낡은 통장 표지를 쓰다듬으며 배운 건 단 하나입니다. 돈은 잃어도 희망은 지켜야 한다는 것. 여러분도 지금 작은 원칙 하나를 세워보세요. 그 원칙이 내일의 평안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엌 전기밥솥에서 김이 오를 때 나는 늘 냉장고 옆 파란 가계부를 먼저 펼칩니다. 표지 옆에는 초록색 탭이 3개 꽂혀 있죠. 생활비, 비상금, 안정자금. 30년 넘게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고 작년에 66으로 퇴직했습니다. 연금 덕도 있지만 사실 나를 지켜준 건 숫자보다 원칙이었습니다. 아내는 말수가 적습니다. 대신 씻은 쌀에 손끝을 담그는 온도로 그날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은 따뜻하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가계부에 날짜를 쓰고 아침 식탁에 구청 복지관에서 받아온 혈압 기록표를 같이 올려둡니다. 나이에 맞게 우리는 우리를 돌보는 일을 생활 속에 꽂아 넣었습니다. 퇴직 직후 친구 한 명이 전화를 했습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문장에 있었죠. 카페 구석에서 마주 앉은 그는 말을 아꼈지만 그 단어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내 가방에서 얇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투자 원칙이라고 적힌 종이 한 장. 미안하다. 내 돈은 5 중 하나 이하만 위험해도. 그리고 모르는 상품은 하지 않아. 설명서랑 계약서, 담보 구조까지 확인하고도 마음이 흔들리면 더 안 해. 친구는 처음엔 섭섭해했지만 나는 커피값을 계산하면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금 화내도 나중엔 고맙다고 할 거야. 집에 돌아와 그날의 유혹을 가계부 메모 칸에 적었습니다. 유혹도 기록하면 나중에 나를 지켜주는 증거가 됩니다. 자녀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땐 더 어려웠습니다. 아들이 식탁에 앉아 말끝을 맴돌 때 나는 먼저 A4 2장을 꺼냈습니다. 한 장에는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선을 표시하고 다른 한 장에는 차용증 초안을 인쇄해 두었죠. 아버지, 너무 서운하게 들리지 않을까요? 아들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서운한 말 대신 서로를 지키는 말을 써보자. 내가 힘들면 기한을 미룰 수도 있어. 다만 우리 생활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돈만 오가자. 우리는 금액 기간 상환 방식을 손글씨로 적고 서로 사인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방으로 들어와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안해 말자. 오늘 우리가 한 건 미래의 미안함을 줄이는 일이야. 여름 초입 아내가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심장은 온몸으로 뛰고
내 손은 휴대폰을 3번이나 떨어뜨렸죠. 하지만 병원비 창고 앞에서 나는 가방을 열어 비상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실손 장기요양 보장 범위가 적힌 카드와 함께 작년에 만들어 군 가족 의료 체크리스트도 나왔습니다. 검사 우선, 항목 설명 듣고, 비급여는 꼭 비교. 창구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큰 병이 아님이 확인됐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늦은 비가 내렸고 나는 침대 난간에 팔을 얹고 한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그 한숨은 안도와 다짐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건강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 내 가계부 첫장에 써둔 그 문장을 우리는 병실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물가는 뉴스 속 숫자보다 장바구니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고정비를 쳤습니다. 오래된 냉장고를 전기료, 덜 먹는 모델로 바꾸고 쓰지 않는 구독을 해지했죠. 덕분에 매달 딱 한 번의 작은 사치를 남겨둘 수 있었습니다. 시장 어기 분식집에서 떡볶이 2그릇. 아내는 늘 김밥을 반줄 남겨 나에게 밀어줍니다. 다 먹어? 오늘은 걸었잖아. 복지관 실버 체조 수업을 같이 들은 날이면 우리는 서로의 발걸음 개수로 농담을 합니다. 걷고, 배우고, 기록하는 것. 사회적 연결은 생각보다 큰 돈을 지켜줍니다. 귀가 열린 사람은 달콤한 속삭임보다 불편한 조언을 더 가까이 듣거든요. 가을,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현관 앞에 세 켤레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식탁에서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 차용증 덕분에 부부싸움이 줄었어요. 우리도 부모님처럼 서류로 말하자고 합의했거든요. 아내가 국을 푸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도왔습니다. 문서와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함을 지키는 울타리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파란 가계부를 펼칩니다. 생활비 탭에는 3년 정도 생활비가 남아있고 비상금 탭에는 병원비 수리비 예상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안정자금 탭에는 국채예금 메모가 붙어 있죠. 투자 수익을 크게 자랑할 일은 없지만 지키는 수익 덕분에 밤잠이 깊어졌습니다. 가끔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그는 이제 다른 일을 시작했고 예전보다 말이 많지 않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으면 나는 여전히 커피값을 계산합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상품 설명서는 꺼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씨 얘기를 하고 손주 얘기를 하고 서로의 혈압을 비교하며 웃습니다. 우정은 투자보다 오래가는 것을 올해 들어 더 자주 깨닫습니다. 밤이면 아내와 복지관 합창반에서 배운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창틀에 기대어 가계부 마지막 장의 하루를 정리합니다. 아침 산책 40분, 장보기 3만 원, 계란두부 미나리, 손주 책 선물 한 권 아들, 부부와 차용증 업데이트,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 한 번, 그리고 가장 아래, 늘 같은 문장을 적습니다. 오늘도 원칙이 우리를 지켰다. 불 꺼진 거실에서 그 문장을 손끝으로 한 번 더 더듬고 가계부를 덮습니다. 파란 표지의 모서리가 조금 달았지만 그 다름은 불안이 아니라 생활의 흔적입니다. 이쯤에서 나는 조용히 지난 시절의 나에게 말을 겁니다. 덜 벌어도 괜찮다. 하지만 덜 흔들려야 평안하다. 나는 며칠 뒤 복지관 가계부 강좌에서 이 문장을 첫 장에 적을 겁니다. 그리고 칠판에 크게 쓰겠죠. 도움은 사랑이고 문서와는 배려입니다. 5 중 하나 이하, 욕심은 선을 넘지 않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날은 돈을 버는 날입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살짝 들어옵니다. 전기밥솥에 잔열이 식탁을 데웁니다. 아내가 내 어깨에 담요를 걸쳐줍니다. 우리는 같은 쪽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돈은 숫자지만 평안은 습관이라는 걸 이제는 온몸이 압니다. 내 손에는 여전히 파란 가계부가, 마음에는 조용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압니다. 이 조용한 확신이 우리의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정반대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겨울이 깊어갈 무렵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눈을 뜨지 못한 채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내 손은 습관처럼 가방 속 비상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준비해둔 의료비 현금과 보험 보장 내역표가 함께 들어 있었죠. 의사가 비급여 항목이 추가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침착하게 체크리스트를 펼쳐 질문했습니다. 어떤 치료가 필수인지, 보험 적용은 어디까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호사가 놀란 듯 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준비했으니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이 먼저 자리했습니다. 며칠간의 입원 끝에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병실 창가에 앉아 겨울 햇살을 받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준비해둔 당신 덕분에 내가 마음 놓고 치료받았어.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건강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고 했잖아. 이번에도 그게 증명된 거야. 그날 밤 병원 침대 옆에서 나는 파란 가계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위기는 언제든 온다. 하지만 준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봄이 오자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용증에 따라 약속된 금액의 일부를 조금 늦게 갚겠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함께 확인하며 말했다. 괜찮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서류로 기록했다는 거야. 너가 못 갚아서 사이가 틀어지는 일은 없을 거다.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져서 아버지,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서 아내는 조용히 국을 퍼주며 말했다. 돈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구나.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정의 위기와 갈등을 지나며 나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원칙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가족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담요 같았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노후의 일상이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면 나는 제일 먼저 가계부 스텝을 확인합니다. 생활비, 비상금, 안정자금. 단순한 분류지만 이 세 칸이 우리 부부의 마음을 지켜주었습니다. 아내는 복지관 합창단에 다니며 매주 새로운 노래를 배우고 나는 도서관에서 시니어 금융 강좌를 들으며 젊은 사람들 앞에서 경험담을 나눕니다. 강의 끝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행복한 노후의 비결이 뭡니까? 나는 잠시 웃으며 파란 가계부를 꺼내보았습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원칙을 기록하고 욕심을 줄이고 건강을 챙기는 것. 결국 습관이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온 이야기는 특별한 재능이나 큰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과 원칙이 평생을 지켜준 사례일 뿐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가계부 한 권이 나를 붙잡아 주었고 가족을 웃게 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통장이 불안하게 비어가고 있나요? 혹은 가족에게 미안함이 쌓이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보세요. 기록하고 원칙을 세우고 건강을 투자하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고 평안한 노후를 지켜줄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돈은 숫자지만 평안은 습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끝에 쥔 작은 원칙이 내일 여러분의 삶을 가장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려드린 두 가지 사례는 결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 여러 연구와 통계가 노후 재산이 무너지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고령층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은퇴자의 약 36.8%가 은퇴 후 5년 이내에 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소진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의료비와 주거비, 자녀 지원, 투자 실패가 주된 원인이었고 특히 자녀에게 결혼 주거 비용을 지원하다가 노후 자금을 잃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는 앞서 사례 1의 인물이 겪은 문제와 놀라울 만큼 일치합니다. 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4에서도 65세 이상 가구주의 순자산은 은퇴 직후보다 평균 7년 내 약 3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는 노인이 단순히 소비를 늘려서라기보다는 의료비와 불확실한 금융 환경, 가족 돌봄 부담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자산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인데요. 65세 이상 고령층의 연평균 진료비는 2018년 약 350만 원에서 2023년 42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암내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 중증 질환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수천만 원까지 치솟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결국 준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비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사례에서처럼 노후 자산을 지킨 이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졌을까요? 국민연금연구원이 2022년 발표한 노후 소득보장과 소비 패턴 분석에 따르면 은퇴 후 생활이 안정적인 고령층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특징을 보였습니다. 첫째, 생활비 비상금 투자금을 명확히 분리해 관리하는
자산 산분할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둘째,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문서화하거나 법적 증빙을 남겼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보험 가입을 통해 의료비 리스크를 줄였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습관을 가진 노인의 자산 감소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평균 4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이 KDI 2024년 발표한 고령층 재무행태 분석 보고서에서는 노후 준비를 잘한 사람일수록 단기적 소비 유혹을 억제하고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기록 관리하는 습관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돈을 많이 벌었느냐보다 습관과 태도가 자산을 지키는데 훨씬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해외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미국 미시건 대학교에서 2019년부터 진행 중인 헬스 앤드 리타이어먼트 스터디 헬스 앤 리타이어먼트 스터디를 보면 은퇴자들의 평균 의료비 지출은 전체 자산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의료비 충격으로 인해 10년 내 자산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가구가 전체의 35%에 달했습니다. 반면 재산을 지킨 그룹은 의료비 대비 보험 보장률이 높고 가족 지원보다는 본인의 생활을 우선시했으며 소득이 줄어든 뒤에도 고정비 절감을 생활화했습니다. 일본 도쿄대에서 발표한 2021년 논문 또한 같은 맥락을 보여주는데 자녀 지원을 과도하게 한 고령층일수록 노후 빈곤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문화가 달라도 자녀 사랑과 과신, 무계획 소비가 자산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은 세계 어디서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한편 국내 한국금융연구원의 2023년 보고서는 고령층의 금융 사기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 확정 수익을 내세운 투자 사기에 연루된 피해자의 42%가 60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이 겪은 상황과 정확히 겹칩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보다 의심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믿을 만한 지인이라도 돈 문제가 얽히면 계약서와 증빙을 반드시 남기고 좋은 말이 들릴수록 2번, 3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고령사회 보고서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재산 감소 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 사회적 연결망이 약할수록 잘못된 정보나 투자 유혹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것이 곧 재산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례에서 주인공이 복지관 합창단, 가계부 강좌에 참여했던 모습이 바로 이 연구와 맞닿아 있죠. 이처럼 국내외 연구와 통계는 한 가지 공통점을 말해줍니다. 노후 재산을 무너뜨리는 건 단순한 경제 상황이 아니라 습관과 관계, 그리고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의료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가족의 부탁은 거절하기 어렵고 달콤한 투자 제안은 늘 유혹적이지만 그때마다 기록과 원칙, 그리고 신중한 선택으로 지켜낸 사람들은 결국 2번째 사례처럼 평안한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통계와 연구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경고이자 지침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평생 모은 재산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사례와 통계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노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습관과 제도적 장치가 함께 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먼저, 돈을 지키는 가장 기초는 기록과 문서화입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2024년 고령층 금융생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족 간 금전거래라도 반드시 차용증이나 약속어음을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절차가 가족의 갈등을 줄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막아주죠.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서는 노후 자산을 잘 지킨 사람일수록 공통적으로 가계부 작성과 정기적인 재무점검을 생활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시니어 금융교육과 무료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시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는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가계부 작성법, 금융사기 예방교육, 연금 수령계획 세우기 강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과 대구 역시 지역복지관을 통해 은퇴자 대상 자산관리 워크숍을 열고 있고
경기도는 시니어 재무안전망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세무 상담과 법률 지원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의료비 리스크 관리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인구의 본인 부담률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시행하여 일정 금액 이상 의료비가 발생하면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고 있고 각 지자체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무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이동검진 차량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 전주시는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 1회 무료 치매 검진과 생활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고령층의 병원 이동을 돕기 위해 어르신 이동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연결망 유지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혼자 지내는 노인일수록 금융사기 피해율이 2배 이상 높았는데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고립된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서울, 인천, 대전 등 여러 지자체는 노인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실시하여 동네 복지관과 주민센터에서 취미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여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노후 자산을 지키는 방패막이라고 말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의 삶이 잘못된 선택을 예방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비슷한 문제를 겪었는데 일본 정부는 2018년 고령자 금융보호법을 도입하여 은행 창구에서 65세 이상 고객이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경우 가족 동의나 추가 서류 확인 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노후 자산이 불필요하게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미국 또한 에이지 프렌들리 파이낸스 프로그램 Age Friendly Finance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이 고령층 고객의 투자 성향을 반드시 재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영국은 한 발 더 나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니어 머니 멘토 시니어 머니 멘토라는 제도를 운영하여 은퇴자들에게 1:1 무료 재무 상담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제도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참고할 만한 중요한 모델이며 이미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범 도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세금과 연금 제도 활용입니다. 한국에는 고령층을 위한 세제 혜택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고령자에 대한 연금소득세 공제, 장기 보유, 주택 양도세 감면, 상속세 증여세 공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반드시 세무상담을 받아보라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료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곳이 많아 예컨대 경기도 부천시는 은퇴자 대상 무료 세무상담 데이를 운영하고 서울 강서구청은 노인복지관 내에 세무상담 코너를 상시 운영합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매년 수백만 원의 세금 절감을 통해 노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실질적인 조언은 기록하고 나누고 배우라는 겁니다. 작은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습관,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원칙을 나누는 태도, 그리고 정부 지자체의 사례에서 배우는 지혜,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의 노후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통장 잔고만 들여다보기보다 무료 건강검진이나 세무상담, 복지관 강좌 같은 제도를 찾아보세요. 이미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준비된 안전망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곧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돈은 모으는 순간보다 지키는 순간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칙과 제도를 손에 쥔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충분히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낡은 통장 표지를 쓰다듬던 손끝, 파란 가계부를 덮으며 미소 짓던 손끝, 같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누군가는 절망을 붙잡았고 누군가는 희망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두 가지 삶은 서로 다른 길이었지만 시작은 모두 같았습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퇴직금,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소박한 꿈, 그리고 노후에는 조금은 여유롭고 싶다는 소망. 그러나 한 분은 믿었던 친구의 말에 흔들려 재산을 잃고 자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낡은 통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분은 가족과도 문서로 원칙을 나누고 생활비 비상금 안정자금을 나누어 관리했으며 건강을 지출이 아닌 투자로 지켰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파란 가계부와 지켜낸 웃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길목에 서 있습니다. 누구도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려고 돈을 맡기지 않았고 누구도 자녀를 돕고 싶어 하지 않은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사랑은 때로 칼날이 되어 돌아왔고 기록 없는 믿음은 허공 속 약속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작은 기록과 원칙은 갈등을 막아주었고 건강을 챙기는 습관은 불안 대신 평안을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손에 쥔 통장은 낡은 표지입니까? 아니면 단단히 채워진 가계부입니까?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사례에서 너무나 분명히 보았습니다. 한쪽은 고개 숙인 채 설마 가족이, 설마 친구가라는 말을 삼켰고 다른 한쪽은 아들과 마주 앉아 차용증에 서로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으며 웃었습니다. 한쪽은 병원비 앞에서 통장을 깨트려야 했지만 다른 한쪽은 준비한 봉투를 꺼내며 괜찮다, 우리는 버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노후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재산이나 큰 성공이 아니라 지켜야 할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작은 원칙에서 시작됩니다. 내 생활을 먼저 챙기고 가족에게는 미안하지 않도록 기록하며 건강을 투자로 받아들이는 그 작은 선택이 결국 평생의 평안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오랜 친구에게 한 번쯤 기대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내 삶을 지키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원칙을 세우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무너지면 가족도, 친구도 함께 웃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써보세요. 도움은 기록으로, 재산은 분할로, 건강은 투자로. 이 세 줄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낡은 통장만 남긴 채 한숨 쉬던 그분이 아니라 파란 가계부를 쓰다듬으며 가족과 웃던 그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삶이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몰라도 원칙을 지킨다면 우리는 끝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후는 아직 쓰이지 않은 빈 페이지와 같습니다. 그 페이지에 절망을 적을지, 희망을 적을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파란 가계부의 주인공처럼 기록과 원칙으로 삶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눈물을 웃음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요즘 병원 한 번 다녀오면 덜컥 급부터 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검사도 해보자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건강 걱정보다 통장 잔고가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쥐꼬리만한 연금은 그대로. 자식들 도와주다 보면 정작 내 약값, 내 병원비가 부족해 한숨 쉬어본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돈 문제로 부부 사이에 대화가 줄고 명절 때 용돈이라도 챙겨주지 못하면 자식들 전화마저 뜸해지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으셨을 테고요. 오늘 뉴스에서는 치료를 미루는 70대 이야기가 나오던데 남의 일 같지 않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주세요. 퇴직한 지 벌써 3년. 신발장 구석에 놓인 낡은 작업화가 여전히 나를 따라온다. 기름때가 스며들어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던 얼룩, 철판 바닥에 쓸려 까맣게 갈라진 밑창. 중소기업 현장에서 30해 넘게 버텨낸 내 발의 흔적이 거기 다 박혀 있다. 공장 소음과 쇳가루 냄새, 땀으로 젖어 무거워진 작업복. 그 모든 기억이 아직도 신발코에 달라붙어 떨어지질 않는다. 그런데 정작 지금 나는 그 신발을 신을 일이 없다. 출근길 대신 약국과 병원, 그리고 집 안팎을 오가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 부엌 불을 켠다.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는데
옆에서 아내가 묻는다. 여보, 오늘도 병원 가야지? 나는 잠시 대답을 멈추고 신발장을 본다. 달아빠진 작업화를 한번 쳐다보고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예전엔 하루에도 수십 번 허리를 굽히며 기계를 만지고 팔뚝에 힘줄이 붉어지던 때가 있었다. 그때는 몸이 고단해도 마음은 단단했다. 그래도 일하면 돈이 들어오고 돈으로 아이들 등록금을 내고 부모님 약값을 보태고 집세도 냈다. 그런데 지금은 몸은 망가져 있고 주머니는 점점 비어가니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의사 선생님 말보다 숫자가 더 크게 들린다. 검사를 더 해보셔야겠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린다. MRI면 얼마, 혈액정밀이면 얼마, 약값은 또 얼마나 더 늘어날까. 손에 쥔 카드가 갑자기 낯설고 무거워진다. 기계 앞에 서서 쇳덩이를 들던 그 손으로 지금은 계산기 숫자를 헤아리는 게 전부다. 약국을 나서며 주머니에 영수증을 구겨 넣는다. 아내가 옆에서 말없이 나를 본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눈빛에는 묻고 싶은 게 다 들어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다음 달엔 어떡하냐? 나는 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지만 내 마음에는 그림자만 진다. 집에 돌아오면 신발장 앞에 다시 멈춘다. 낡은 작업화를 손에 들어본다. 고무 냄새와 기름 냄새가 아직도 배어있다. 손바닥에 묵직하게 전해지는 그 감촉이 마치 내 지난 인생을 다 쥐고 있는 것 같다. 아직도 쓸 수 있을까? 속으로 중얼거리다 이내 내려놓는다. 이제는 일터가 없으니 이 신발도 더는 갈 곳이 없다. 나처럼 저녁이 되면 식탁에 둘러앉지만 대화는 길지 않다. 오늘 검사비가 또 많이 나왔어. 내가 말문을 열자 아내가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당신도 이제 좀 아껴. 애들도 힘든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나도 안다. 아들도 딸도 제 삶이 빠듯하다. 그런데 내가 손 벌리지 않으면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된다. 말을 더 이어가면 싸움이 될까봐. 나는 국물만 떠먹는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이 많아도 입안에서는 모래알 씹는 듯하다. 말이 사라지고 눈빛이 얼어붙는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집에 있어도 서로 다른 방에 있는 사람처럼 앉아 있게 된다. 밤이 깊어지면 휴대폰 알림이 울린다. 친구들, 단체방. 이번 주에 한잔하지? 새로 생긴 고깃집 가자. 나는 대답을 하려다 이내 멈춘다. 계산할 때 민망해질까봐,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봐, 결국 아무 말도 남기지 않는다. 읽은 표시만 남기고 폰을 뒤집는다. 낡은 신발이 다시 눈에 들어온다. 그 신발을 신고 퇴근길에 친구들과 포장마차에 들러 소주잔을 기울이던 날들이 떠오른다. 돈이 없어도 웃을 수 있었던 그 시절.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으면 웃을 자리가 사라진다. 한밤중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간다. 신발장을 열어 신발을 꺼낸다. 바닥이 닳아 얇아진 밑창을 손가락으로 눌러본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건 오래된 기계 소리, 쇳덩이 부딪히던 현장의 함성이다. 나는 그 소리 속에서 묻는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 노후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하나? 낡은 신발을 내려놓으며 나는 알았다. 신발은 닳아 없어져도 새로 살 수 있지만 내 노후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밤 나는 작은 결심을 한다. 서랍 속 통장을 다시 꺼내고 달력에 빨간 펜으로 표시한다. 병원, 관리비, 약값,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적는다. 내일 은행, 생활비, 재정비, 작은 알바라도 찾아보기. 낡은 신발 옆에 메모지를 붙여놓는다. 내 삶의 균열은 신발 밑창처럼 이미 깊어졌지만 그래도 걸을 길은 남아있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다. 며칠 뒤 또다시 병원에 갔다. 대기실 의자는 늘 그렇듯 꽉 차 있었다. 앞줄에는 내 또래의 남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다들 낡은 점퍼에 흐릿해진 바지, 구부정한 어깨. 한 사람 얼굴은 달라도 눈빛 속에는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돈 걱정. 의사 앞에 앉아 검사 좀 더 받아보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그림자는 더 짙어진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아픈 게 서러운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게 더 서럽구나. 병원비 앞에서 우리는 모두 작아진다. 마치 신발 밑창이 닳아가듯 존엄이라는 것도 조용히 닳아 없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신발장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내가 평생 신고 다닌 낡은 작업화가 들려 있었다. 이 신발, 이제 버릴까? 신을 일도 없잖아. 나는 그 말에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오래된 고무 냄새와 기름때가 배어있는 그 신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내 청춘, 내 땀, 내 자존심이 거기에 묻어 있었다. 아니, 그냥 두자. 아직 버리기 싫어.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신발을 버리는 건 내 지난 삶을 버리는 것 같아서였다. 아내는 말없이 신발을 다시 구석에 넣었다. 그 순간 나는 내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알았다. 신발 하나에도 매달려 있는 내 모습이 더 초라해 보였다. 며칠 뒤 명절이 다가왔다. 아들 내외와 손주가 집에 왔다. 반가운 마음도 잠시 식탁 위에는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손주가 뛰어놀다 내 신발을 만지며 물었다. 할아버지, 이 신발 왜 이렇게 낡았어?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아들이 얼른 손주의 손을 잡아 끌었지만 나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다. 하지만 웃음 뒤로 목구멍이 막혔다. 그래, 저 신발처럼 내 인생도 달아버린 거다. 식사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요즘 병원비 많이 드시죠? 저도 힘들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서운했다. 아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아버지로서의 체면이 흔들렸다. 됐다. 너희도 힘든데.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마음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낡은 신발을 꺼냈다. 불빛 아래서 신발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밑창에 갈라진 틈새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다 보니 눈물이 맺혔다. 신발은 말이 없지만 나에게 묻는 것 같았다. 넌 아직도 걷고 싶지 않니? 여기서 멈추고만 있을 거야? 그날 이후 나는 작은 결심을 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만은 없다. 은행에 들러 지출 구조를 다시 확인하고 오래된 후배에게 연락해 단기 일거리를 찾았다.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티는 일이라도 괜찮았다. 다시 신발을 신고 걸어 나갈 수만 있다면 내 체면을 조금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뒤 창고 정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하루 종일 상자를 나르며 땀이 등에 흘러내렸다.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집에 돌아올 때 발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다르게 느껴졌다. 낡은 신발 밑창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 아직 나는 걸을 수 있다. 그 사실이 나를 살렸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 아직 할 수 있어. 조금 힘들어도 다시 해보자. 아내는 내 손을 잡고 눈을 맞췄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나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다. 나는 깨달았다. 돈이 없으면 삶이 쉽게 무너진다. 병원비 앞에서, 식탁 위에서, 친구 모임에서. 하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건 결국 내가 다시 한 걸음을 내딛겠다는 의지였다. 낡은 신발이 증명해 준 것처럼. 그리고 오늘 나는 또 신발을 신는다. 밑창은 더 달아가지만 걸을 때마다 나는 다짐한다. 돈은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고 걸어가는 건 내 의지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건 내 가족이다. 아내와 마주 앉아 차를 나누며 나는 작은 메모를 꺼냈다. 걷기 20분, 햇볕 10분, 전화 한 통.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초라해지는 세상에서 내가 지켜야 할 건 숫자만이 아니다. 관계, 체면, 그리고 내 의지. 낡은 신발은 여전히 달아가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걸을 수 있다. 그렇게 오늘도 나는 다짐한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당당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자.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매일 닦아두는 운동화 켤레입니다. 밑창은 제때 갈아 끼웠고 끈은 단단히 묶여있죠. 저는 그걸 내 노후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끈이 느슨해지면 하루가 풀어지고 밑창이 다르면 마음이 먼저 미끄러진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중소기업 현장 근로자로 30년을 보냈습니다. 쇳가루와 땀 냄새가 배던 그 시간 동안 저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 기계는 정비할수록 오래 간다.
둘, 사람의 삶도 정비해야 오래 간다. 그래서 저는 35부터 작은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월급날이면 먼저 3개의 봉투를 꺼냈죠. 생활, 미래, 관계. 생활은 당월 지출, 미래는 연금 비상금보험, 관계는 부모님 형제 친구 챙김과 경조사. 이 3봉투가 제 겉옷 주머니처럼 항상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다. 퇴직 5년 전부터는 지도 바꾸기를 했습니다. 출퇴근 거리와 병원 접근성, 관리비와 엘리베이터 유지비를 다 비교해 집을 줄였고 남는 차액 일부를 비급여 대비 통장으로 돌렸습니다. 이름을 붙였죠. 병실의 평온. 그 통장은 욕망이 아니라 평온을 사는 돈이라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동시에 실손암 수술, 특약을 정비했고 장기요양 등급 설명회를 들으며 혹시라는 단어를 제 생활 계획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겁을 키우려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자리에 앉히려는 시도였죠. 아이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생기자 흔들리는 순간이 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전세 자금이 좀. 그때 저는 탁자 위에 봉투 3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지금 돕는 건 관계 봉투에서야. 하지만 대출은 내 이름으로 상환 계획표도 같이 보자. 말끝이 서늘해지지 않도록 차를 따라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와주되 내 노후에 기둥을 뽑지는 않는 선. 사랑이 긴급 대출이 되지 않게 원칙을 눈앞에 올려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의 목소리 톤은 변하지 않았고 명절 밥상에서 우리는 눈을 마주치며 밥을 먹었습니다. 돈 얘기가 나오면 목이 작아지는 대신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같이 확인하는 습관이 서로의 체면을 지켜줬습니다. 건강은 운이 크지만 습관은 제 몫이라 생각해 작은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걷기 30분, 햇볕 10분, 전화 한 통. 걷기 전에 운동화 끈을 매는 순간 저는 늘 속으로 점검합니다. 오늘의 통장 잔고보다 오늘의 심박을 먼저 확인하자고. 그렇게 마음의 우선순위를 지키니 놀랍게도 숫자도 덜 요동쳤습니다. 크고 작은 유혹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말했죠. 형, 요즘 다 한다더라. 월세 들어오는 상가 임대, 레버리지 좀 쓰면 금방. 저는 노트 한 장을 꺼내 손으로 적었습니다. 내 현금 흐름이 흔들리는가? 잠 못 들 밤이 늘어나는가? 내가 이해한 범위를 넘는가? 세 줄 모두 예였고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 동네 작은 창고 관리 파트를 주 2회 맡아 관계비와 취미비를 벌었습니다. 낡은 몸을 혹사하는 일이 아니라 내 속도를 지키는 일을 선택한 셈이죠. 몇 해 전 아내가 경미한 수술을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할 때 손이 덜 떨렸습니다. 칠손이 보조하고 병실의 평온 통장이 나머지 마음을 지탱해 주었거든요. 회복실로 들어오는 아내의 손을 잡고 저는 말없이 운동화 끈을 다시 조여 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 준비란 이런 순간에 울지 않게 해주는 거구나. 눈물이 나지 않은 건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제 자리를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모임 톤을 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값비싼 고깃집 대신 시장 칼국수집, 술 대신 따뜻한 차. 계산대 앞에서는 가끔 관계 봉투에서 꺼낸 현금으로 조용히 먼저 계산했습니다. 허세가 아니라 내가 정한 예산 안에서 챙길 때 체면은 오히려 단단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제게 넌 여전히 든든하다고 말해주었죠. 돈이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준비가 존중을 불러오는 순간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저녁이 되면 저는 바인더를 펼칩니다. 탭에는 연금 의료생활관계 여분. 오늘 쓴 걸 적고 내일 쓸 걸 미리 놓아둡니다. 잔액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감각 때문에 밤이 덜 길어집니다. 가끔 손주가 와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뭐야? 할아버지의 마음 지도란다. 여기 적힌 만큼만 쓰고 적힌 만큼은 남겨두는 지도. 아이는 끄덕이고 저는 운동화 끈을 한 번 더 만져봅니다. 느슨해졌는지 단단한지 그건 곧 제 하루의 상태죠.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저라고 불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불안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름을 붙여 봉투에 앉히고 손으로 적고 눈으로 확인하는 작은 수고. 그 작은 수고가 병실의 공기를 바꾸고 식탁의 목소리를 바꾸고 가족 채팅방의 이모티콘을 바꿨습니다. 하트가 다시 먼저 오고 영수증은 그 뒤로 옵니다. 오늘 아침도 저는 운동화를 닦았습니다.
헝겊으로 문지르면 작은 스크래치가 반짝임으로 바뀝니다. 거울 앞에서 끈을 매며 중얼거렸죠. 돈은 삶을 편하게 하고 준비는 사람을 당당하게 한다. 그리고 당당함은 사랑을 부드럽게 만든다. 아내가 부엌에서 말합니다. 여보, 오늘도 걸을 거지? 응. 걷기 30분, 햇볕 10분, 전화 한 통. 우리 그 약속부터 지키자. 저는 문을 나서며 현관에 작은 쪽지를 붙여둡니다. 오늘의 관계 안부 전화, 오늘의 건강 걷기, 오늘의 돈 바인더 체크. 신기하게도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체면은 저절로 서고 표정은 자연히 풀립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비법이 뭐냐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하죠. 비법은 없고 끈을 매는 손길이 있을 뿐입니다. 돈은 쌓는 게 아니라 흐르게 설계하는 거고, 관계는 돕는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거예요. 해가 기울면 저는 다시 바인더를 닫습니다. 그리고 운동화를 신발장 맨 앞 칸에 곱게 올려둡니다. 내일 아침에도 제일 먼저 눈에 띄게 내 노후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잊지 않으려고요. 달아 없어질지라도 제때 갈아 끼우면 또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잊지 않으려고요. 어쩌면 제 이야기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끈을 고쳐매는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덕분에 병원에서의 제 손은 덜 떨리고 식탁에서의 목소리는 덜 작아지고 명절의 안부 전화는 더 길어졌습니다. 저는 오늘도 압니다. 준비는 운명을 바꾸지 못해도 표정을 바꾼다는 것을, 그리고 그 표정이 내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을. 운동화 끈을 한 번 더 당깁니다. 발등이 단단히 잡히는 감각이 올라옵니다. 저는 그 힘으로 걷습니다. 돈은 도구, 준비는 태도, 가족은 목적. 그 순서를 지키는 한 제 노후는 오늘처럼 차분하고 단단할 것이라 믿습니다. 가장 큰 시험은 작년 가을에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건강검진에서 작은 종양이 발견된 겁니다. 의사는 정밀 검사를 권했고 수술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무너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곧 저는 바인더를 펼쳤습니다. 병실에 평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둔 의료비 통장을 열어보니 거기에 충분한 금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카드 명세서를 떠올리며 식은땀이 났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준비해 둔 그 통장이 우리 가족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수술을 받는 날,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늘 대비해둔 덕분에 겁이 덜 나. 그 말에 저는 울컥했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의 손을 꼭 쥐며 운동화 끈을 당기듯 마음을 조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준비한 이 끈이 우리 둘을 꽉 묶어줄 거야라는 믿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아내는 회복했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는 아내를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준비의 힘이구나.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눈빛이 무너지지 않는다. 또 다른 시험은 아들에게서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라며 도움을 청했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둘러 통장을 열었겠지만 이번에는 봉투 3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얘야, 아버지가 널 돕는 건 이 관계 봉투 안에서야. 내가 감당할 몫은 내 인생이 책임져야 해. 그 말을 꺼내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아들이 실망하거나 냉정하다고 느낄까 두려웠죠.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저도 제 몫은 제가 감당할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경계는 사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랑을 지켜주는 방법이라는 걸요. 은퇴 후 가장 큰 유혹은 친구들이 권했던 투자였습니다. 형, 상가 하나 분양받으면 월세가 들어와. 다들 하고 있어. 그 말이 솔깃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노트에 3줄을 적어보았습니다. 내 현금 흐름이 흔들리는가? 잠 못 들 밤이 늘어나는가? 내가 이해한 범위를 넘는가? 3줄 모두 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련 없이 거절했습니다. 대신 저는 작은 창고 관리 일을 주 2회 맡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일에서 저는 다시 운동화 끈을 조여 매는 힘을 얻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땀에 젖은 운동화를 벗을 때마다 저는 느꼈습니다. 아직 걸을 수 있다. 아직 내 길이 있다. 지금 제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에 운동화를 닦으며 오늘 하루를 준비하고
걷기 30분 햇볕 10분 안부 전화 한 통을 지킵니다. 저녁에는 바인더를 펴고 오늘의 지출과 내일의 계획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차를 나누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저는 압니다. 돈이 없으면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걸. 하지만 저는 또 압니다. 준비된 돈은 삶을 지탱하고 준비된 태도는 관계를 지킨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듯 여러분은 노후를 준비하는 끈을 메고 계신가요? 돈은 쌓아두기만 하면 금세 닳아버립니다. 하지만 계획이라는 끈으로 묶어두면 위기가 와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운동화를 신발장 맨 앞에 올려둡니다. 내일 아침에도 다시 끈을 매기 위해 서입니다. 그 끈이 풀어지지 않는 한 제 노후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 숫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38%로 OECD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10명 중 4명 가까운 노인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앞서 사례에서 본 낡은 신발의 무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퇴 후 소득원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누구라도 하루아침에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인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 진료비 통계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달했고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수치가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래 사는 동안 계속해서 병원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후 준비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1차적으로 겪는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은 예상보다 높은 의료비였다고 합니다. 연구 대상자 중 상당수가 연금으로는 생활비조차 빠듯해 결국 자녀 지원이나 부채로 의료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대목은 사례 1에서 본 병원비 앞에서 고개를 떨구던 주인공의 상황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반대로 사례 2에서처럼 의료비 전용 통장을 미리 준비해 둔 경우 가족의 불안이 크게 줄어들고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결국 치료의 시기와 가족의 심리적 안도감에서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보면 60대 가구의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70% 이상이지만 금융자산의 비중은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는 곧 집은 있어도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생활이 막히는 상황을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사례 1의 주인공처럼 집은 지키고 있지만 관리비, 병원비에 허덕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사례 2의 주인공은 집을 줄이고 남은 자금을 의료비와 생활비 전용 계좌로 돌려 현금 흐름을 확보했죠. 보건사회연구원의 한 노후생활 연구에서는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노후를 지탱하는 건 눈에 보이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손에 쥘 수 있는 안정적인 현금이라는 겁니다. OECD의 고령화와 소득 보고서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국 노인은 다른 나라 노인들보다 집을 보유한 비율은 높지만 소득 대체율은 낮고 연금 의존도가 커서 결국 생활의 불안정성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지표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중은 37.8%에 달했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에 갈 때 함께할 손이 없다는 뜻이고 모임에 나가도 회비가 부담되면 서서히 관계가 끊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도 독거 노인의 경우 우울감과 의료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자살 위험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사례 1의 주인공이 단체 채팅방에서 답하지 못하고 휴대폰을 뒤집는 장면과 연결됩니다. 반대로 사례 2의 주인공은 매달 관계 봉투를 통해 모임과 안부 전화를 꾸준히 이어가며 관계의 끈을 지켜냈습니다. WHO가 발표한 세계 고령화 보고서에서도 사회적 관계가 돈과 함께 노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합니다.
돈이 없으면 관계가 줄어들고 관계가 끊기면 돈보다 더 큰 고립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연금 제도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의 2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다른 소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죠. 특히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가입 기간이 짧아 평균 수급액이 훨씬 낮았습니다. 이 결과는 곧 제도만 믿고 준비를 게을리하면 은퇴 후 곧바로 빈곤의 문턱에 선다는 뜻입니다. OECD의 노후소득 비율 통계에서도 한국의 평균 노후소득 대체율은 회원국 중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본 사례 1의 주인공이 자녀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반대로 사례 2의 주인공은 연금에 더해 꾸준한 금융 저축과 소액 아르바이트로 현금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리하자면 국내외 연구와 통계는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노후에 돈이 없으면 삶이 무너지고 돈을 준비한 사람은 관계와 존중까지 지켜낸다. 빈곤율 수치, 진료비 부담, 독거노인 비중, 연금 대체율, 이 숫자들이 우리에게 같은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노후는 병실의 침대와 낡은 신발로 끝나지만 준비한 노후는 닦아놓은 운동화, 끈처럼 단단히 묶여 흔들리지 않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노후의 불안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당장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들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며 우리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약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부부 가구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매달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장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르신 의료비 경감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에게 치과 치료비나 안경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부산시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확대해 집에 IoT 센서를 설치해주며 위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학교 급식 도우미나 마을 지킴이 등으로 활동하며 매달 일정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료비와 요양비 대비입니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치매나 중풍처럼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본인 부담은 20% 정도로 줄어듭니다. 미리 등급 판정을 받아두면 위기가 닥쳤을 때 훨씬 수월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게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데 2000년부터 개호보험제도 지에호 바우시엔제도를 도입해 전 국민이 함께 보험료를 내고 노인이 필요할 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와 사회가 돌봄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독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법정 장기요양보험 프리제버시추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현금 급여를 지급해 돌봄을 가족과 사회가 함께 책임지도록 설계했습니다. WHO 역시 고령사회 국가들에게 소득 보장, 의료 접근성, 사회적 관계 유지 세 가지를 노인 정책의 핵심 축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외든 국내든 핵심은 비슷합니다. 돈이 있어야 병원에 가고 관계를 지킬 수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제도와 정책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돈의 빈자리를 최소화할 수 있고 나의 준비와 연결된다면 훨씬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실질적인 조언은 이겁니다. 첫째, 내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 두세요.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지자체별 의료비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은 이미 준비된 제도입니다. 둘째, 나만의 전용 계좌를 하나 만드세요. 사례 2에서처럼 의료비든 관계비든 이름을 붙이고 관리하면 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끈이 됩니다. 셋째,
관계에 투자하세요. 안부 전화 한 통, 친구와의 식사 자리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노후 대비책이라는 걸 통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에서 배운 것처럼 돌봄은 가족 혼자 지는 짐이 아닙니다.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를 내 곁으로 불러와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낡은 신발처럼 달아가는 노후가 아니라 끈을 단단히 조여 매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노후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한 켤레의 신발은 닳아 무너지고 또 다른 한 켤레의 신발은 닦이며 반짝입니다. 하나는 외로움의 길을 걸었고 하나는 준비된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한 사람은 젊을 때 하루 벌어 하루 살며 나중에 하면 되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노후가 찾아왔을 때 그의 곁에는 무너진 건강과 빈 지갑 그리고 멀어진 가족만 남아 있었습니다. 병실의 천장을 바라보며 왜 이렇게 초라해야 하나라는 말만 되뇌던 그 모습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월급날이면 봉투 3개를 나누어 놓고 집을 줄여 현금 흐름을 만들고 의료비 통장에 이름을 붙이며 삶의 두려움을 제자리에 앉혔습니다. 관계에도 투자했고 운동화 끈을 조이며 하루를 단단히 살았습니다. 결국 위기가 닥쳤을 때 그는 떨지 않고 아내의 손을 잡을 수 있었고 자식과 눈을 맞추며 당당히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부자가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세월을 걸었지만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인생의 무게와 존엄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낡은 신발은 좌절의 상징이 되었고 닦여진 운동화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나이가 50대든 60대든 70대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봉투 하나, 작은 습관 하나, 작은 마음의 끈 하나를 묶는다면 우리는 반짝이는 길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돈은 우리를 떠나가지만 준비하면 돈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무엇보다 준비는 돈 이상의 것을 남깁니다. 가족과의 존중, 친구와의 웃음, 내 스스로의 당당함. 그것이 진짜 노후의 행복 아닐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아마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이미 늦은 게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발끈은 언제든 다시 묶을 수 있습니다. 닳아버린 밑창이라도 갈아 끼우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오늘부터 다시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빈손으로 이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어떤 발걸음으로 걸을지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낡은 신발처럼 주저앉을 것인가? 닦아놓은 운동화처럼 당당히 걸을 것인가? 그 차이는 바로 지금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노후의 길 위에서 고개 숙이지 않고 사랑하는 이들과 눈을 마주하며 웃을 수 있기를.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작은 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였나요? 저는 오랫동안 꿈꾸던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나도 좀 즐기며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공 하나 칠 때마다 돈이 빠져나가고 장비 바꾸고 회비 내고 여행 다니다 보니 어느새 생활비가 모자라더군요. 아내와 말 한마디 섞기도 어려워지고 자식들 얼굴 보기도 부끄러워졌습니다. 즐거움이 아니라 불안만 남는 노후. 혹시 저처럼 골프 때문에 흔들리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이 길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60대 남성이 통장 잔고 12만 원 남기고 병원비 800만 원을 맞았습니다. 퇴직 후 즐기려다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얘기 같으신가요? 경기도 성남에 사는 62세 박용철 씨는 퇴직 후 시간을 좀 여유롭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고생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스쿠버 다이빙도 배우고 친구들과 골프도 시작했죠. 처음엔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1년 반이 지나고 나니
보험은 해지됐고 통장엔 몇십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평생 번 돈이 다 어디 갔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열심히 살았고 자식들 다 키웠고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싶었는데 막상 통장은 텅 비고 미래는 더 막막해지는 느낌. 요즘은 병원비도 무섭고 물가도 오르고 손주 용돈까지 부담인데 그저 내 인생 한 번쯤은 나도 즐기고 싶어서 시작했던 취미 생활이 오히려 내 노후를 갉아먹는 흉기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소비를 시작했다가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서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치명적인 실수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멈춰야 할 씀씀이와 정말 나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계 대기업 부장 은퇴 후 낡은 골프백을 마주하다. 최도윤 씨는 63세.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며 외국계 가전회사에서 35년 근무 후 부장으로 은퇴했다. 업무는 치밀했고 인맥도 넓었다.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은 5억 6천만 원. 인생 2막은 나를 위한 삶이라며 계획도 준비도 철저했다. 그는 퇴직 다음 주부터 골프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회사 다닐 때 못다한 여유를 누리고 싶었다. 마침 지인들이 있는 골프 모임에서 준회원권을 추천해 주었다. 9천만 원에 구입한 수도권 골프장 준회원권, 그는 투자라 여겼다. 이 정도 여유는 누려야죠. 라며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 매주 3번 이상 라운딩, 연습장은 거의 매일 출근했다. 드라이버, 퍼터, 클럽, 골프화까지 최신 모델로 교체했다. 중고 사이트에 내놓은 기존 장비엔 먼지만 쌓였다. 카카오톡 프로필은 골프장 사진으로 바뀌었고 인스타그램에는 식사와 스코어 사진이 가득했다. 이제 이게 내 삶이야. 라며 도윤 씨는 활짝 웃었다. 문제는 1년 후였다. 총 지출 1억 7천만 원. 퇴직금의 3분의 1이 골프비, 모임비, 장비, 여행, 렌트카로 빠져나갔다. 생활비와 고정 지출은 아내 명의 예금으로 충당 중이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줄었다. 전기료 관리비, 식비도 빠듯한데 남편은 다음 주 제주 골프 예약을 잡았다. 둘째 딸이 결혼 준비로 연락했을 때 도윤 씨는 골프 중이었다.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하라고 말한 게 상처가 됐다. 딸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 골프장 멤버들 사이에서도 회비 미납으로 소문이 났다. 요즘 최 부장님 분위기 안 좋아. 말은 돌았고 도윤 씨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내가 낡은 골프백을 현관밖에 꺼내뒀다. 이제 좀 내려놓으면 안 돼요? 조용한 말 한마디에 도윤 씨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 골프백은 그의 지난 10년이 담긴 상징이었다. 출장 가기 전 새벽에도 연습했던 시간, 성과를 내고 보너스를 받은 날 샀던 첫 드라이버. 하지만 지금은 바퀴도 헐고 손잡이도 벗겨져 있었다. 도윤 씨는 현관 바닥에 앉아 골프백을 다시 안으로 들여놓았다. 이게 내 유일한 취미였는데 그는 중얼거렸다. 다음 날 잔고를 확인한 아내는 실신하듯 주저앉았다. 남은 퇴직금은 2억 원 남짓.
하지만 그중 절반은 주식형 펀드로 묶여 있고 유동성 자산은 1억이 채 되지 않았다. 고등학생인 막내 아들의 대학 등록금, 부부의 노후 의료비, 생활비를 고려하면 상황은 절박했다. 우리 지금 줄이지 않으면 몇 년 못 버텨요. 아내는 단호했다. 도윤 씨는 몇 달째 내놓은 회원권이 아직도 팔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다. 그날 밤 그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지만 입은 말이 없었다. 탁자 위엔 동그랗게 접힌 골프장 영수증이 수북했다. 수백만 원이 한 달 사이 사라진 기록이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찍기 시작했다. 그러다 멈췄다. 이게 다 내 선택이었지. 아내가 다가와 물었다. 그만두면 후회할까요? 도윤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낡은 골프백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이젠 좀 멀리 보내줘야 할 것 같아. 그날 새벽 골프백은 베란다 창고로 옮겨졌다. 그렇게 조용히 내려놓은 것이다. 며칠 후 도윤 씨는 주민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엔 낡은 모자와 얇은 점퍼. 라운딩 대신 그는 아침마다 버스를 타고 집 근처 공원을 돌기 시작했다. 마주치는 노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일주일에 3번 만보 걷기를 함께하며 도윤 씨는 처음으로 비용 들지 않는 취미의 의미를 알게 됐다. 낯선 듯 익숙한 동년배들과 하루 만보를 걷고 나서 나누는 국 한 그릇이 그의 일상을 채우기 시작했다.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다. 함께 시장에 가고 점심국을 같이 끓이고 신문 기사를 읽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하루는 아내가 말했다. 그땐 왜 그렇게 골프에 빠지셨어요? 도윤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두려웠어요. 회사 떠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 아내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 당신이 누구든 괜찮아요. 그냥 함께만 있으면 돼요. 몇 달 후 도윤 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동네 도서관에서 주 3일 사서 보조 일을 하게 된 것이다. 하루 4시간 책을 정리하고 연체된 도서를 관리하고 아이들과 인사하며 그는 다시 쓸모를 느꼈다. 첫 월급은 38만 원.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날 저녁 그는 마트에서 장을 봐서 저녁을 직접 차렸다. 아내는 조용히 앉아 그 밥을 다 먹었다. 그날 밤 도윤 씨는 베란다에 나가 골프백을 다시 꺼냈다. 먼지를 털고 깨끗이 닦아 옷장 안에 넣었다. 그리고 손으로 조심스레 문을 닫았다. 이젠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 취미만 갖기로 했어. 이젠 그에게 삶의 중심은 더 이상 골프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며 도윤 씨는 더 이상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친구들 사이에서 요즘 뭐 하냐는 질문에도 당당히 말했다.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잘 지내. 하루하루가 좋아. 그의 얼굴엔 잔잔한 웃음이 번졌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이 상했을 대답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유로웠다. 딸과도 조금씩 연락이 닿았다. 결혼식 날 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작은 꽃다발을 손에 들었다.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아빠, 이제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그 한마디에 도윤 씨는 그동안의 시간이 무너지듯 울컥했다. 자신이 무엇을 잃고 무엇을 되찾았는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퇴직금은 많이 줄었지만 남은 돈으로 부부는 작은 전셋집을 옮겼고 생활은 소박해졌다. 주말마다 재래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도서관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나누는 것이 이들의 새로운 여유가 되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기초교육 자원봉사를 모집한다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도윤 씨는 망설이다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매주 금요일 스마트폰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에게 앱 설치하는 법, 사진 찍는 법을 알려주는 시간이 시작됐다. 도윤 선생님, 다음에 또 봐요. 이 말이 그의 하루를 웃게 했다. 그가 가르치던 78세 이모 할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렇게 자상한 분이 왜 이제 나타났을까요? 그 말에 도윤 씨는 얼굴이 붉어졌다. 예전엔 업무 성과로 듣던 칭찬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사람 사이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전부였다.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충만했다. 아침 7시 산책, 오전 10시 도서관 근무, 오후엔 복지관 자원봉사, 저녁엔 아내와의 TV 시청. 이젠 골프장 대신 벤치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최고급 클럽 대신 손에 든 건 작은 책과 공책이었다. 그가 바뀌었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챈 건 아내였다. 예전엔 말수가 적고 늘 스마트폰으로 골프 영상을 보던 남편이었지만 요즘은 식사 중에도 먼저 말을 걸고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나누자고 먼저 말했다. 우리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웃게 될 줄 몰랐어. 아내의 말에 도윤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때는 골프채에 내 인생이 달린 줄 알았지.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다. 늦게 배운 취미는 내 노후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과의 연결은 나를 다시 살게 한다. 이후 그는 복지관에서 제안한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퇴직한 60대, 70대들이 청년 구직자들에게 사회 경험을 나누는 프로젝트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젊은이들이 묻는 질문들에 답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환해졌다. 예전에 인턴 교육할 때랑 느낌이 비슷해.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가끔 친구들 모임에서 골프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미소를 짓는다. 요즘은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배드민턴 쳐. 그게 더 재미있더라. 그의 말에 친구들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이내 조용해졌다. 그리고 몇 달 후 함께 배드민턴을 치자는 연락이 왔다. 그의 변화를 부러워한 친구들이 먼저 다가온 것이다. 골프백은 아직도 창고 안에 있다. 도윤 씨는 가끔 그 앞을 지나치며 생각한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후회는 없다. 다만 조금 더 일찍 내려놓았다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어느 일요일 딸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다. 도윤 씨는 작은 과자를 사놓고 기다렸다. 거실에 들어온 손주는 할아버지 하며 달려들었고 그는 덥석 안아 올렸다. 이게 얼마만이냐. 예전엔 대화조차 끊겼던 딸이 조심스레 말했다. 아빠, 그때는 미안했어요. 아빠가 우리랑 멀어진 것 같아서. 도윤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너희들보다 내 여유가 더 소중한 줄 알았거든. 그날 저녁 손주가 돌아간 뒤 아내가 물었다. 이젠 괜찮아? 그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응, 이제야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늦게나마.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아내와 와인을 나눠 마셨다. 비싼 게 아니어도 좋았다. 작은 유리잔에 담긴 삶의 온기만으로 충분했다. 며칠 뒤 그는 주민센터에서 노후 재정 점검 세미나를 신청했다. 젊은 시절엔 재무제표를 읽고 기업 분석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위한 가계부를 다시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 나이에 다시 계산기를 두드릴 줄 몰랐네요. 그가 웃자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말했다. 그게 사는 맛이죠. 그는 작은 노트를 하나 만들었다. 나를 위한 노후 기록. 그 안에는 월 고정 지출, 자녀 자산, 향후 예상 의료비,
자녀 지원 계획, 그리고 하고 싶은 것 목록이 적혀 있었다. 그 첫 줄엔 이렇게 써 있었다. 내가 즐기되 나를 망치지 않는 것만 하자. 이제 그는 더 이상 허황된 여유를 쫓지 않는다. 친구들에게도 말한다. 지금 내 취미는 나와 내 가족이 웃을 수 있는 걸 찾는 거야. 누군가는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했지만 도윤 씨는 알았다. 그 말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말인지. 퇴직 후의 삶은 두 번째 기회가 아니었다. 그에겐 첫 번째 진짜 인생이었다. 어느 늦가을 아침 도윤 씨는 아내와 함께 단풍이 물든 공원을 산책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골프장이었지. 그의 말에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가을이 예쁜 줄 알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진짜 삶이었네. 공원 벤치에 앉아 그는 손을 꼭 잡은 아내를 바라봤다. 고마워. 기다려줘서.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다. 같이 버틴 거야. 우리 둘 다. 이제 도윤 씨에게 여유란 골프장이 아니라 따뜻한 국 한 그릇, 아내의 미소, 손주의 손길, 그리고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다. 그는 알게 됐다. 진짜 노후의 행복은 고급스러운 취미나 돈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살아낼 수 있는 일상의 리듬이라는 걸.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해졌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한다. 충분해. 지금 이대로도.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 매일 아침을 일찍 시작했다. 손에는 책 한 권, 마음에는 여유 한 줌. 이제 더 이상 그는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냥 오늘 하루 아내와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제 최도윤 씨의 삶엔 속도가 없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무너졌던 노후는 다시 천천히, 단단히 세워지고 있었다. 오늘도 그는 고요한 새벽에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구나. 그리고 그 골프백은 지금도 베란다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다. 먼지는 쌓였지만 그에겐 여전히 소중한 상징이다. 무너졌던 자존심 휘청이던 삶, 그리고 다시 일어선 용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끔 그 앞에 서서 미소 짓는다. 내 덕분에 내가 다시 나를 알게 됐어. 그 낡은 골프백은 이제 더 이상 허세의 흔적이 아니다. 그건 내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준 조용한 인생의 스승이었다. 오늘도 그는 조용히 말한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씨는 올해 66입니다. 외국계 제약회사의 재무팀장으로 36년을 근무하다가 60세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특별한 이유는 퇴직 이후의 삶을 무려 10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39이 되던 해, 그는 작은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내가 퇴직 후에도 웃고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한 줄 한 줄 자신만의 인생 이막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은 자산 점검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25년 된 아파트 한 채, 예금 2억 3천만 원, 퇴직금 예상액은 3억 원. 그는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 안에서만 산다. 절대 과시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최대한 수령 시점을 늦춰 65세부터 월 180만 원을 받도록 설정했고, 퇴직연금도 안정적인 원리금 보장형으로 분산해 두었습니다. 매달의 생활비는 연금과 소액의 이자, 수익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소비 통제였습니다. 노후에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나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다. 그는 월 고정 지출을 180만 원 이하로 줄이기 위해 가족과 함께 가계부를 작성했고, 외식은 주 1회, 커피는 집에서 내려 마시는 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가끔 아내와의 갈등도 있었지만 함께 계획을 공유하고 조율하면서 서로의 은퇴가 아닌 함께하는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관계 다이어트도 실천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의 사후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나며 자신이 속할 새로운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지역 주민센터의 커뮤니티 바리스타 프로그램. 60세 퇴직 후 그는 주 3일 복지관 내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주는 시니어 스태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보단 나를 느끼기 위해 일한 거죠. 그는 일상 속 소소한 루틴을 소중히 여기며 새벽엔 스트레칭과 산책, 낮엔 커피와 책, 저녁엔 아내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정리합니다.